최만호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30년 전 그날 밤 태수 아내가 항구 절벽에서 떨어져 죽던 날 그만해. 이 자식아. 태수가 최만호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부산 영도 끝자락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작은 선구 수리점에서 이태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지만 태수는 벌써 2시간째 낡은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가락 사이로 그물코가 미끄러져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태수에게는 가장 익숙한 음악과도 같았죠. 찢어진 그물코를 하나하나 이어가며 태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 찢어졌네. 태수가 중얼거리며 바늘에 실을 꿰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30년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참치를 잡았던 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수는 바다의 왕이었습니다. 거센 파도도 폭풍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감한 어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작은 수리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구를 고치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센 파도와 싸우며 바다 위에서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육지에서 바다의 흔적들만 만지고 있는 셈이죠. 수리점 안은 온갖 어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크고 작은 그물들이 거미줄처럼 걸려 있고 바닥에는 부표와 낚시바늘, 선박용 로프들이 용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에는 바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기를 잡아야 했던 어부들의 애환이 짠물에 절은 채 돌아온 어구들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물건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부가 가져왔는지, 어떤 바다에서 사용되었는지까지 말이죠. 태수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그물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떻게 손을 봐야 더 오래 쓸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솜씨는 젊은 어부들도 따라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런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도 예전만 못하고 허리도 자꾸 아팠지만 태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가게 문을 삐걱거리며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집 횟집을 운영하는 정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정분은 태수보다 4살 어리지만 이 동네에서는 가장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정분의 남편도 어부였는데 10년 전에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태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아침도 안 먹고 또 일이야? 정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우정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일 아침이면 이렇게 태수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지, 뭘.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태수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었고 차라리 일을 하는 편이 시간도 빨리 갔으니까요. 정부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차를 컵에 따라 태수 앞에 놓습니다. 이러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지. 병원 좀 가보라고 했잖아. 지난번에도 기침을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요즘 얼굴이 너무 여위었어. 아픈 데 없어. 태수는 여전히 손놀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태수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태수의 작업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거친 손으로 그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옛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태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한때는 바다를 누비던 건장한 어부였는데 지금은 구부정한 어깨로 하루 종일 이런 세밀한 작업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녀도 태수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일을 말이죠. 정부나 나 괜찮으니까 내 가게나 챙겨. 태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고 눈가에는 바다바람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한때는 늠름했을 얼굴이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특히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태수야. 정분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와. 관광객들 말이야. 어제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더라고. 니도 가끔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봐. 맨날 이 좁은 가게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됐어. 태수가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나한테는 이 바다하고 이 일이면 충분해. 사람들 만나서 뭐해. 어차피 내 이야기 할 사람도 없는데.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숨을 쉽니다. 태수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한번 마음을 닫으면 좀처럼 열지 않는 사람이 태수였으니까요. 특히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더욱 그래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수리점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게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태수는 오늘 수리해야 할 그물 3개를 모두 끝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고친 그물과 부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부들이 와서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잠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풍경을 매일 보지만 태수는 여전히 바다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다였습니다. 태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태수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바다는 가져간 것도 돌려준 적이 없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다가 그에게서 가져간 것들을 생각하며 태수는 긴 한숨을 쉽니다. 아내도 아이도 모두 바다와 관련된 일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바다를 원망하면서도 바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답하듯 폭우에 울려 퍼집니다.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로지르고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태수는 묵묵히 가게 문을 닫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8월의 무더운 오후 영도 포구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문을 닫아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어부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많이 찍자.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포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에 든 부표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일지 몰라도
태수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바다, 매일 맡는 바다 냄새, 매일 들리는 파도 소리가 이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인 모양이었습니다. 태수는 부표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포구가 이렇게 번화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부들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관광객들은 오후가 되면 몰려와서 떠들썩하게 구경을 하고 갑니다. 그때 태수의 눈에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포구를 둘러보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영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머리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리 그녀는 포구의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단체로 움직이며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부들과 상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태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것과 달리 그녀는 포구의 어부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보는 모습이었는데 어부들은 영어를 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 여성이 태수의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분명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요? 태수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국인과 대화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 찾고 있어요. 혹시 30년 전에 그녀가 말을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제법 정확했습니다. 어디선가 한국어를 배운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부표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네요. 관광 안내는 저기 안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태수는 관광객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라 저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부표를 닦던 헝겊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선명한 한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태수라는 글자가 검은 잉크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정성스럽게 쓴 것 같았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 문신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이 외국 여성의 팔에 새겨져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리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친부모님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소피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코나 입술 모양, 그리고 얼굴형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입양 기록에 보면 부산, 영도, 어부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류 같아 보였습니다. 이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신을 그녀가 자신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태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3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정분이 손님들에게 안주를 가져다 주고 돌아오다가 태수의 가게 앞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이야? 정분은 태수의 굳어진 표정과 손에 든 서류,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정분 누나, 저기.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피아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정분은 소피아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외국분이네.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정분도 외국인과 대화해 본 적이 많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소피아가 정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자신이 입양아이고 친부모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녀도 30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의 아내가 죽고 갓난아기가 입양 보내진 일을 말이죠. 태수야.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정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죽음, 갓난아기, 입양 절차, 그리고 그 후의 외로운 세월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 아버지세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아내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눈매나 코 모양, 입술의 형태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제 정체성을 찾아왔어요. 이 문신도 18살 때 새겼어요. 언젠가는 꼭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 소피아가 자신의 팔뚝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문신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그냥 한번 해봐. 아니면 아닌 거고. 정분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태수의 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태수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수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태수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 해보죠. 그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두 손을 모으며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지 한국적이어서 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 자랐는데도 이런 예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이틀 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서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를 했는데 태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태수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소피아는 포구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지만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구를 산책했고 어부들이 배를 정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분의 횟집에서 밥을 먹으며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다른 어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녀가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를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보통 외국 사람들은 생선 냄새 못 맡는다던데. 정분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도 주방에서 생선 손질하는 것 보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궁금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포구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피아가 태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 일은 손에 익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태수가 거절했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될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대한 꿈을 자주 꿨어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꿈.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이 궁금해요. 소피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할 수 없이 그녀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소피아는 태수가 그물을 수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물의 구조를 금세 이해했습니다. 태수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물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부분이 찢어지면 물고기가 빠져나가겠네요. 소피아가 찢어진 부분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겠어요. 소피아가 신기하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그날 오후 포구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부 김 씨가 급히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바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부상자의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소피아가 냉정하게 나섰습니다. 응급처치 도구 있어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가게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부상자의 상처를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했어요. 소피아가 상처를 소독하며 설명했습니다. 응급처치는 자신 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말 전문가답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소피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부상자가 소피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태수에게는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목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피아와 태수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태수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질 진실 앞에서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실 앞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타날 때마다 태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태수 씨, 소피아 리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에서는 결과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치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 맡겼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병원을 나와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폭우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태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왜 저를 보내셨어요?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알겠지만 왜 아버지까지 저를 버리셨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아내의 죽음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우에 돌아오자 정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정분은 감격해서 소피아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하지만 태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가진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입양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기록이 다른 것일까요? 기록이 틀렸나 보네요. 태수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예상보다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면서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제가 입양기관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다시 봤는데 어머니 사망일과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날짜 사이에 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소피아가 그런 세부 사항까지 확인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저를 돌봤던 거예요? 소피아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3개월은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충격으로 술에 빠져 지낸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소피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태수는 결국 진실의 일부를 말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야. 어머니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벽에서?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자살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고였어. 사고. 하지만 소피아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왜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태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 전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죽음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만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제 정체성을 찾아왔어요.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 어머니에 대한 진실도 알고 싶어요. 그날 밤 태수는 정분을 찾아갔습니다. 정분아, 어떻게 하지? 소피아가 계속 캐묻고 있어. 태수야, 이제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최만호 이야기까지 나오면 태수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차라리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나아. 정분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딸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소피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포구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어업조합에서 주최하는 여름 축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소피아도 태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태수가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포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걸려 있고 각종 음식 부스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미국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아버지를 찾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네. 사람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분이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더욱 한국적으로 보였습니다. 소피아야, 이것도 먹어봐. 이건 우리 동네 특산물이야. 사람들이 앞다투어 소피아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소피아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해산물 요리들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수는 사람들이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과거의 진실이 드러날지 걱정되었습니다.
소피아가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무대에서는 각종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전통 춤, 노래, 그리고 지역 어부들의 그물 던지기 시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아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가 살아있다니.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태수는 딸의 반응을 보며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정분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정분은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정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분 누나, 술 그만 마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분은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은 태수의 말을 듣지 않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정분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태수가 30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태수는 정분이 무대에 올라간 것을 보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정분은 30년 전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분아, 내려와. 태수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정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분이 감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멀고 먼 미국에서 우리 소피아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는 무대 위의 정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분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사실 태수가 왜 딸을 입양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소피아도 긴장한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무대 조명이 정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분 누나. 태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정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태수가 원양어선에서 돌아왔을 때 정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포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에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 그 순간 잔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정분의 목소리만이 마이크를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무대로 달려가 정분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다른 여자가? 그럼 태수 아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일이.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복의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소피아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잔치장의 모든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수 아내가 항구 절벽에서 누군가가 말하다가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소피아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뭐요?
소피아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수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소피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은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죽으셨는지, 왜 저를 입양 보내셨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이때 잔치장 한쪽에서 나이 든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부 복장을 한 그 남자는 태수를 빤히 바라보며 군중을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수야. 그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태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악몽의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최만호였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최만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내 딸이 나타났다고. 최만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다 컸네. 참 예쁘장하게. 소피아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졌는지, 왜 온몸을 떨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만호가 소피아를 보며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옛 친구야. 그리고 그가 의미심장하게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아주 잘 알았던 사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수가 급하게 최만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태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무슨 숨길 게 있어? 그 애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가 소피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진짜 왜 죽었는지. 입 닥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즐거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최만호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태수 아내가 항구 절벽에서 떨어져 죽던 날. 그만해. 태수가 다시 소리쳤지만 최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와 떠나려고 했어. 최만호가 소피아를 직접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걸 막으려고 했지. 그래서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끌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태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먼저. 하지만 최만호가 태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짓말? 그럼 내가 진실을 말해봐.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피아는 두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구 말이 진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찾고 찾던 아버지와의 재회가
이렇게 끔찍한 진실 폭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정분이 술이 완전히 깬 것처럼 무대에서 내려와 최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만호,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정분이네. 최만호가 여전히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오랜만이야. 아직도 태수 편을 들고 있구나.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알아. 정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 최만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럼 태수는 착한 놈이고 자기 아내를. 그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소피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최만호가 소피아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아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야, 가자. 여기서 이런 얘기 듣지 마. 그가 딸의 손을 잡고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다 알고 싶어요. 최만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진실을 알아야지. 그가 소피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태수와는 맞지 않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최만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떠나려고 했지. 하지만 태수가 그걸 알고는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강제로. 최만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아니면 목격자라도? 그때 포구 한쪽에서 나이 든 어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어부에게 쏠렸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최만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태수 아내가 울면서 뛰어가는 걸 봤어요. 그 뒤를 최만호가 쫓아가고 어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명소리가. 최만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기억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때. 그러고 보니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최만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최만호가 갑자기 소피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 내일 밤 옛날 선창가에서 그때 모든 걸 말해줄게. 그리고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잔치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태수와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는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소피아야. 태수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지만 어둠에 가려져 파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재회가
이렇게 끔찍한 진실 폭로로 변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증언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최만호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태수는 정분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잔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분아, 이제 어떻게 하지? 태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엉망이 됐어. 태수야, 이제는 소피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정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만호가 뭘 할지 모르잖아. 차라리 내가 먼저 모든 걸 털어놔. 어떻게 말해?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태수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일을 어떻게 설명해? 정분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날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그 끔찍한 밤을 말이죠. 그래도 최만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보다는 나아. 그놈은 30년 전부터 거짓말쟁이였어. 태수는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돌아온 그날 집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최만호와 함께 어디론가 갔다고 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절벽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도.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소피아는 결국 최만호가 말한 옛 선창가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선창가는 포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창고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창고들은 사용하지 않아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녹슨 철문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의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간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오늘 밤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선창가에서 최만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창고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의 얼굴이 더욱 음산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최만호가 소피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담배를 땅에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태수는 그 아름다움을 몰랐지.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맨날 바다에만 나가 있고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아내한테 관심도 안 줬어. 그래서요? 소피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수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내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최만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지. 그리고 내 어머니도 나를 점점 좋아하게 됐어.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한 건가요? 배신? 최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배신이 어디 있어? 내 어머니는 단지 진짜 사랑을 찾은 거야. 태수 같은 남자 말고 날 선택한 거지. 최만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함께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 그런데 태수가 갑자기 돌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피아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태수가 모든 걸 알고는 화를 냈지. 그리고 내 어머니를 말리려고.
최만호가 말을 끌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피아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태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정분으로부터 소피아가 선창가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소피아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최만호 아저씨와 그놈 말 듣지 마. 태수가 소피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거짓말쟁이야. 30년 전부터 줄곧 거짓말만 했어. 최만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와서 뭘 숨기려고? 그날 밤 내가 뭘 했는지 다 말해봐.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말 못하겠지? 최만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말해줄게. 그가 소피아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내 어머니는 나와 함께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태수가 그걸 알고는 아내를 때렸지.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아내를 괴롭혔잖아. 강제로 따라오라고 협박했잖아. 최만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강제로? 협박? 증거라도 있어? 그때 태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야. 그가 편지를 소피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쓴 편지야. 소피아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최만호가 계속 괴롭혀서 견딜 수가 없어. 나를 협박하고 있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겠어.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건 절대 아니야. 혼자서라도 갈 거야. 최만호한테서 도망쳐야 해. 편지를 읽은 소피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저씨와 함께 가려던 게 아니었군요. 오히려 도망치려고. 최만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거짓 편지야. 태수가 나중에 조작한 거야. 하지만 소피아는 편지의 필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받은 어머니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봐도 분명히 같은 필체였습니다. 이건 진짜 어머니 글씨예요. 틀림없어요. 최만호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분명 나와 함께 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태수가 최만호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해. 그날 밤 네가 아내를 쫓아가서 절벽까지 몰아붙인 거 다 알고 있어. 태수의 목소리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최만호와 태수가 서로 마주보며 대치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선창가의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태수가 울먹이며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최만호한테서 도망치려다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진 거야. 그날 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말하길 최만호가 아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고 했어. 소피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진실을 조각조각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가셨던 거군요.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그리고 절벽 근처에서 태수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 최만호는 이미 도망간 후였고, 최만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사고?
태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내를 협박해서 절벽까지 쫓아간 게 사고야. 소피아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최만호의 일방적인 협박과 괴롭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저를 입양 보내신 거예요? 태수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내를 잃은 충격에 술만 마시고 갓난아기인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최만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너에게까지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소피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기도 힘든데 아내의 죽음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을 아버지의 심정을 말이죠. 아버지, 이해해요. 미안해, 소피아야. 태수가 딸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최만호는 진실이 밝혀지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의 죄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해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법적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만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최만호는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일이었지만 소피아가 녹음한 자백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소피아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포구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 카페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선구점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딸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야, 오늘 커피 맛이 특히 좋네.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입맛에 맞게 연구했거든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분도 매일 카페에 와서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태수가 완전히 달라졌어.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우울해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 어느 날 저녁 태수와 소피아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아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뭘? 태수가 반문했습니다. 저를 입양 보낸 건 말이에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너를 미국에서 키워준 부모님께는 감사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소피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서요. 앞으로는 절대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태수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분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네 인생에도 바다 말고 사람이 들어왔네.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폭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파도를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포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 그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